그 13번이 오답률 1이야. 13번이 오답률 1이거든. 근데 이 13번이 오답률 1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치사하게 우리에게 오독을 좀 유도해서 지문을 좀 구성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때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이제 구성이 될 거잖아, 그렇지? 그럼 만약에 그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이 총 9명이 있단 말이야. 소연아, 몇 명이면은 위헌 결정이 나올까? 지금 현행 법률이 있어. 이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9명 중에 몇 명이 손을 들어야 위헌 결정이라고 이제 결론이 날까? 1번 과반수, 2번 5명, 6명, 7명, 몇 명일까? 전원일치 뭘 것 같아? 과반수 6명이야, 6명. 6명이란 말이야. 그러면 소수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면 헌재 결정이라 그러면은 다수 의견일까, 소수 의견일까, 아니면 그 절충한 의견일까? 헌재 결정이라 그러면. 절충한? 절충? 아니야. 다수 의견만을 우리가 헌재 결정이라고 그러고 헌재의 결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약간 배경 지식이 들어가야겠지, 그치? 여기서 그런 말 안 써놨잖아. 그래서 학생들이 오독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어. 그러니까 이번에 오답률이 높았던 그 8번과 13번은 어찌됐든지 간에 평가원이 매우 정합적으로 출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문제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14번에서 17번에서도 또 그런 현상이 또 나왔어. 가령 예를 들어서 있잖아. 우리 그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 문제를 풀 때 이게 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평가원이 이번에 우리가 어떤 그 출제 경향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게 문제였냐면은 봐봐. 평가원은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기관이야. 그치? 수능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 수학 능력이잖아. 그치? 자, 이 수학 능력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수학 능력이라고 할 때, 이 수학 능력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낯선 지문, 낯선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그걸 내가 처음 보더라도 거기서 제시된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사례에 그 이해한 개념을 적용하고 응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수학 능력의 본질이야. 우리 내신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텍스트를 충분히 반복해서 숙지한 이후에 얼만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암기했느냐를 테스트하는 게 내신의 주 목적에 가깝다라고 한다면은 수능은 그래서 본문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본문에서 제시되지 않은 개념을 물어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우리가 암기 테스트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런 부분이 지금 이 15번 문제를 풀 때도 그런 현상이 또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할 수 있었던 8번 문항과 그 다음에 13번 문항과 그 다음에 15번 문항이 다 어떻게 보면은 배경 지식 없이 문제를 풀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시험을 봤는데 8번 문항과 그 다음에 13번 문항과 15번 문항을 틀렸다라고 한다면은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알았지? 그 정도는 충분히 문제가 실제 수능 11월에서는 이런 결함 없이 문제가 출제될 거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자기가 이런 독서 영역에서 지금 선생님이 언급한 8번, 13번, 15번을 틀렸다라고 했을 때는 괜찮아. 알았지? 오늘 해설 강의를 잘 들어보면은 내가 여기서 실망할 일은 아니다. 그러면 3개 접고 가는 거야. 마음이 어때? 날이 아주 괜찮아졌어? 괜찮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독서 문항은 좀 그런 문항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면은 역대 문학에서 항상 어땠지? 현대소설이 비연계였어. 현대소설이 비연계였다. 얘가 이제 비연계였고, 나머지 고전소설이라든가 고전시가라든가 현대시가 이제 연계 작품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우리의 어떤 기대와는 달리 현대소설이 비연계가 되고 고전소설이
현대소설, 미안해. 현대소설이 연계가 되고, 지금 선생님 잘못 설명했네. 자, 현대소설이 연계가 되고, 고전소설이 비연계로 됐는데, 하필 그 고전소설이라는 게 어떤 거야? 대한민국 사람이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홍길동전. 나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홍길동전을, 그러니까 비연계로 나오면 학생들이 좀 쫄까봐, 나름 배려를 한 것 같아. 왜냐면 스토리라인을 우리가 다 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활빈당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려운 그 이웃들에게 이제 뭔가를 이제 주기 위해 가지고 훔쳐가지고 주잖아, 그렇지? 탐관오리를 다 이제 골로 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율도국을 건설해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그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스토리라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전 소설 자체가 비연계라고 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었다라는 거야. 다만 선생님이 좀 우려하는 바는 있어.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실전에서도 그럴까? 소연아, 어떻게 생각해? 실전에서는 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왜냐면 실전에서 다시 비연계로 이제 현대 소설을 내고, 그 다음에 고전 소설을 연계로 낼 가능성이 높은 게, 만약에 고전 소설을 또 이제 비연계로 낸다고 쳐봐. 난이도가 확 올라가. 홍길동전만큼 또 쉬운 게 또 뭐가 있을까? 흥부전.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춘향전. 또 뭐 있을까? 별주면 작년에 나왔어. 수군관 나왔어. 이제 안 나와, 그거는. 작년에 연달아 낼 순 없겠지, 그치? 고맙게 하나는 이제 탈락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쉬운 고전소설을 픽하지 않는 한, 거기서 난이도가 확 오르게 느껴질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예년처럼 다시 이제 비연계는 현대소설로 하고, 현대소설 대신 고전소설을 연계로 해서 EBS에 어떤 수록된 텍스트의 내용을 약간 앞뒤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본문 수록을 어느 정도 하고, 아니면 이본을 택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연계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들어. 자, 그러니까 이번에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 이 나룻배 이야기, 우리 이거 연계했지, 그치? 공부했단 말이야. 공부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작품을 어떻게 보면은 낯설지 않게 충분히 익숙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현대시 갈래복합 같은 경우에 일부러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 평가원이 또 어떤 장치를 또 동원한 거지? 보통은 있잖아, 현대시 두 편에 고전 수필이 연계가 돼. 근데 현대시에 뭐가 연계가 된 거야? 현대 수필이 연계가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를 좀 낮추려고 고심한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 평가원에서 학생들에게 일부러 난이도를 좀 낮췄어. 그러려고 좀 고심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자, 우리 요번에 1등급이 95점, 화작 기준으로 95에서 96이야. 95라고 하는 것도 있고, 96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다음에 엄매도 95야. 그러니까 화작과 엄매가 점수가 동일해. 엄매할 이유 있나? 이게 총 맞지 않은 이상 이런 상황에서 엄매하면 안 돼. 엄매가 좀 쉽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공부량 자체가 훨씬 엄매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점수 기준으로 동일하다 이래버리면은 1점 차이다 이래버리면은 굳이 엄매를 해야 될 메리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 다만 엄매를 잘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매우 유리했어. 그냥 보자마자 문제가 다 풀려버려. 그러니까 난이도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낮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엄매 선택한 학생들 중에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엄매 뭐냐면 그냥 후루룩 풀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엄매 선택자라고 하더라도 불리하지 않고 또 유리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고, 다만 어떤 현상이 이번에 좀 등장을 했냐면은 1등급은 95점, 96점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보통 있잖아, 한 3점 차이로 2등급 형성이 돼. 많이 떨어져 봐야 한 4점 차이거든. 근데 한 5점 차이 이상 나버렸단 말이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 잘하는 애들만 잘해. 그러니까 나머지 2, 3등급은 1등급 수준까지는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 꼭대기에 일부 소수가 형성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형성돼 있는 거야. 이게 어떤 희망과 어떤 나름의 또 우리에게 또 힘든 점을 알려주는 거냐면은 2, 3등급까지 올라가는 건 쉽다는 얘기야.
2, 3등급까지는 다 만만한 고만고만한 애들이 형성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하면 2, 3등급은 가능한 거야. 다만 1등급은 어때? 고인물들이 잔뜩 있는 거야. 왜냐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 우리 50만 명이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 이제 N수생이 10만 명이었어. 자, 그러면은 이제 본 시험에 갔을 때 9월 모의고사나 본 시험에 갔을 때 이 숫자가 늘어날까 줄어들까? 확 늘어나. 최소 플러스 10까지도 가능해. 최소 아니면 5는 충분하단 말이야. 이유가 뭐지? 이제 반수생들이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했어. 이제 반수생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1등급 받기가 더 쉬워져 어려워져. 어렵겠지. 이미 대학에 들어갔던 애들이 서울대 다니는데 공대 다니다가 나 요번에 의대 가려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연고대 다니다가 서울대 간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서성한 다니다가 연고대 가겠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N수생들, 반수생들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1등급을 받는 것은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교육부의 어떤 그 기조, 그걸 이어받은 강력한 그 영향을 받은 평가원이 왜 그럼 난이도를 낮췄을까를 고민해 보면은 이 시험이라는 게 내년에 입제도가 확 바뀌잖아. 약간 좀 그 스타일이야. 그거를 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가령 봐봐. 우리 그 소설만 보더라도 있잖아. 소설에 보면은 그 30번 같은 문제는 완전 신유형이야. 수업 활동의 일부이다.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거 본 적 있어? 본 적 없지, 그치? 근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우리 이제 그 내년도에 지금 현재 고2인 학생들이 독서랑 뭐랑 연결이 돼? 작문이랑도 연결이 돼.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내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이 좀 허물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좀 실험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30번 문제 유형은 내년도 학생들이 시험을 볼 바뀐 제도 하에서의 국어 영역에 있어서 소설에서 이런 영역이 들어왔을 때 얼만큼 학생들이 대처할 수 있는가를 실험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30번을 틀렸다라고 한다면은 신유형에 자기가 새롭게 출제된 유형에 적응을 잘 못했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의외로 30번 문제를 1등급인 학생들도 틀린 경우가 좀 있어.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그 문제 난이도를 봤을 때는 어렵지 않았는데, 다만 미리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하면은 32번에서 34번 있잖아. 그치? 이거 고전 시간대 있잖아. 이 난이도 낮추려고 작심을 한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고전 시간을 출제하는 기준이 뭐였냐면은 제1 기준이 가사작품이야. 가사작품 중에서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은 낯선 가사작품. 근데 그 가사작품이 전체적으로 길어. 관동별국이 295구란 말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동 장유가 같은 경우에는 한 5,000구가 넘어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관동별국 길다고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버거워하는데 그거에 한 수십 배 되는 작품들을 픽해가지고 가사작품으로 출제를 하고, 작년에는 우리 뭐 나왔어? 북새곡 나왔지, 그치? 북새곡이 역대 기출이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북새곡 자체가 매우 긴 작품이고 낯선 작품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평가원이 고전 시가를 이제 픽하는 기준은 낯선 가사 작품인데 작품의 주제가 매우 어떻게 보면 작품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잘 접해보지 못했고, 그런 작품을 골라가지고 출제하는 그 평가원의 어떤 경향인데, 그 경향과는 전혀 맞지 않게 지금까지 고려소교가 나온 적이 없어. 고려소교 만전춘별사가 나왔단 말이야. 이건 믿고 거르는 작품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할 정도였는데 그거를 출제했다라는 거는 일부러 난이도를 확 낮춘 거야. 그 다음에 시조 같은 경우에도 연시조를 출제하는데 그냥 평시조를 하나 출제하고, 사설시조도 누가 봐도 뻔한 사설시조 하나 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고전시가 장르에서는 난이도를 낮춰서 출제하겠다라는 게 명확해. 그런데 좀 특징적인 게 있어. 뭘 특징적인 게 있냐면은, 자, 선생님이 아까 시작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지? 이번 시험의 특성은 뭐냐면은, 아니씨, 남들은 쉽다는데 왜 난 어려운 거지? 이런 시험이야.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나왔을까? 왜 남들은 쉬운데 난 어려운 거지? 이런 현상이 왜 나온 것 같아? 한자어의 대향연이 펼쳐져 있어. 고사성어 문제도 2개나 나왔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지만은 우유부단 같은 경우도 고사성어 문제란 말이야. 사자성어 문제란 말이지. 그 다음에 우리 어떤 또 사자성어를 확인할 수 있냐면은 저기 현대소설에서 가령 현대소설 몇 번 문제냐면은
저기 현대소설의 저기 마지막 21번 같은 경우에 의기양양. 의기양양이라는 이 표현도 뭐 어려운 표현은 아니지만은 의기양양이 뭐지? 나래야, 의기양양이 뭐야? 자신감이 왜 생긴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은 한 70점? 이게 정확한 의기양양의 뜻을 알면 확 와닿아. 어떤 그 선지 처리할 때 의기양양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도전해가지고 성취할 때 느낀 감정이야. 뿜뿜한데 그 뿜뿜하는 그 이유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시도하고 그 시도한 것을 성취해냈을 때 느끼는 그 성취감을 의기양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랬기 때문에 21번의 4번 선지가 그걸 알았다라고 한다면 한결 수월하게 정답이 매우 선명하게 확보가 된단 말이지. 자, 그런데 이런 한자어라든가 사자성어라든가 하는 것이 곳곳에 포진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신유형도 있었지, 그렇지? 그 다음에 화작 선택한 학생들 있지. 자, 우리가 난이도를 학생들한테 매기는 방식이 있어. 화작 한 문제나 두 문제를 센 걸 하나 딱 들여보내. 그럼 학생들이 보통 어떻게 문제 풀지? 독서론하고 화작한 다음에 문학이나 독서로 가잖아, 그렇지? 화작 어려운 거 하나 나오면 어떤 기분이 들어? 나는 화작 다 맞으려고 그러는데 답이 안 보여. 이건 내가 다 맞춰야지. 내가 이거 화작에서 이거 안 되는데 하다가 시간이 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늘 화작 두 문제 정도는 뭐라 그랬어? 베타 처리하라 그랬단 말이야. 뒤에 갔다가 오라고. 근데 그걸 안 하고서는 거기 시간 루프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멘탈이 붕괴된다고. 뒤로 싹 밀리는 수가 있어. 그게 보통 엄매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 화작에서도 요번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화작 45번 같은 경우 있지. 이거 매기는 문제야, 매기는 문제. 선생님이 근데 예전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자, 미리 화작 45번 잠깐 얘기해 볼게. 자, 화작 45번에서 이런 문제 풀려면은 화작이나 그 매체에 3대 함정이 있어. 3대 함정. 3대 함정이 뭔지 알아? 각함정 하나 있고, 매함정 하나 있고, 당함정 하나 있는 거야. 이 세 가지 함정이 있어. 그러니까 각함정, 매함정, 당함정 요 세 가지를 출제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여기서 완전히 다 함정에 빠진단 말이야. 자, 각함정은 뭐냐면은 선생님이 각은 일부라 그랬어, 전부라 그랬어? 전부라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 소나기가 막 장대 같은 비가 내려오고 있는데 학생들이 지금 우산을 각각 가지고 왔어. 그러면은 전부 가져온 거야, 일부만 가져온 거야? 전부 다 가져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호도 가져오고 소연이도 가져오고 나래도 가져오고 다 우산을 가져온 게 될 테니까 얘는 뭘 가리키는 거야? 전부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절차마다 순서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든 단계마다 순서도가 다 나와 있어야 돼. 근데 순서도 하나가 제시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선지는 맞아 틀려? 틀린 선지가 된다고. 각 절차마다 예를 들어서 순서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은 모든 절차마다 순서도가 알고리즘이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각 함정이 첫 번째 함정이야. 두 번째는 매 함정인데 이건 뭐냐면은 자, 가령 이런 거야. 2022년도에 서울을 찾은 관광객 수가 가령 500만 명이다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2024년도에 서울을 찾은 관광객 수가 600만이야. 그 다음에 2026년 노에는 서울을 찾은 관광객 수가 700만 명이다. 이렇게 해봐. 자, 그러면은 어떤 게 선지로 뜨냐면은 자, 서울을 찾은 관광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나래야, 맞을까 틀릴까? 맞아 틀려. 둘 중에 하나잖아. 맞든가 틀리든가. 맞아 틀려. 응?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올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험이야. 알았지? 자, 3대 함정이야. 자, 매체와 화작의 3대 함정을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이거 비싼 함정인데. 나래 어떻게 생각해? 서울을 찾은 관광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틀렸어. 맞은 줄 알았지? 틀렸어. 왜 틀렸어? 2023년은 어떻는지 모르잖아. 500만 명 있다가 400만 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2024년도에 600만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마찬가지로 2025년도에는 뭐 400만으로 줄었다가 700만으로 늘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매 함정은 뭘 확인해야 되면 연속적인 걸 확인해야 돼.
불연속적이면은 매함정에 빠지는 거야. 이게 아주 치사하지. 아주 치사해. 마지막으로 당함정이야. 당함정. 이거는 단위를 알려주는 거야. 단위. 단위를 알려주는 거니까 단위 자체가 예를 들어서 봐봐. 그 연필 한 다스는 몇 개지? 보통? 연필 한 다스. 몇 개야? 소연아, 몇 개? 연필 한 다스. 연필 한 다스를 아버지가 사오셨어. 우리 소연이 초등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예쁜 연필, 캐릭터 연필 한 다스를 사오셨어. 그럼 한 다스는 몇 자루입니까? 12자루지, 그치? 일반적으로 그러면 한 다스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12자루가 되는 거야. 근데 있잖아, 선생님이 샤프, 좋아하는 샤프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직구로 샀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 한 세트를 샀으니까, 한 다스를 샀으니까 12자루 있겠거니 딱 열어봤더니 몇 자루 있어? 10자루. 2자루 없어.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있잖아, 이거를 10자루로 파는 그런 단위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다스당 10자루가 되는 거야. 자, 묶음을 우리가, 연필 한 묶음을 우리가 다스라고 했을 때 그게 12자루인 경우도 있고 10자루인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한 다스당 10자루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단위에 포함되어 있는 낱개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이해되지, 그치?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다스당 12자루를 사오실 수도 있는 거고, 한 다스당 예를 들어서 확 줄여가지고 한 다스당 3자루밖에 안 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5다스를 사오셨어. 5다스를 사오셨어. 그러면은 몇 자루 사오신 거야? 몇 자루 사오신 거야? 15자루. 모르지. 이걸 사오셨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위를 나타낼 때는 이 기준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때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럼 봐봐. 원래는 한 다스당 3자루였는데 한 다스당 12자루로 이렇게 개선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효율성이 좋아졌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치? 가성비가 좋아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다스당 3자루에서 한 다스당 12자루가 된 거면은 아주 가성비가 좋아져가지고 선물로 받았을 때 아주 기분이 좋아질 거란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생각해봐. 자, 아버지가 연필을 여러 자루 많이 사오셨어. 여러 자루 많이 사오신 게 만약에 그냥 한 다스를 사오셨는데 그 한 다스에 속해 있는 개수가 많아져서 연필을 많이 사오신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 다스를 사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연필이 아버지가 많이 사오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 다스당 속해 있는 개수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여러 다스를 사오신 것인지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개수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은 아예 여러 다스를 사오신 것인지 요걸 구별하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요번에 45번 문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먼저 45번 문제 먼저 풀어봅시다. 왜냐면 이거 오답률이 높았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야? 운전실의 객차가 예전에는 그 안에 승객을 실어 날릴 수 있었어, 없었어? 자, 예전에는 운전실 객차에 동력이 없었어, 있었어? 동력이 있었지. 동력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뒤에 지금 열차를 보면 열차가 요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열차가 한 대, 두 대, 세 대 있고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그럼 예전에는 여기에 엔진이 실려 있었지, 그렇지? 여기에 엔진이 실려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좌석이 설치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었단 말이야. 여기 좌석이 이렇게 설치가 안 돼 있었어. 좌석이 설치가 안 돼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엔진을 골고루 이제 나눠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도 승객을 실을 수가 있는 거야. 자, 승객을 여기에도 이제 실을 수가 있는 거야. 여기도 실을 수가 있고, 여기에도 승객을 실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한 번에 나를 수 있는 승객이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편성 기준당 좌석 수가 100석 이상 늘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한 다스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편성이 되는 거야. 한 편성당
개수가 늘어났어. 그러니까 한 다스당 연필의 자루수가 늘어난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기역 다시 2와 니은을 활용하게 되면은 자 4번 선지 봐봐.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의 운전실에 객차좌석 배치로 한 편성 기준에, 즉 한 편성이라는 건 이 전체를 우리가 한 편성이라고 하는 거야. 이 한 편성 기준 100석 이상의 좌석이 늘었어. 그치? 그러면은 효율성이 좋아질 거란 말이야. 그것이 편성 증가로 인해서 운송 효율성이 높아진 근거가 될 수 있나? 이 열차를 편성 자체면 이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요렇게 똑같은 게 또 늘어났어야 돼. 자, 그런 내용이 있어, 없어? 편성 증가됐다는 내용은 없지, 그치? 편성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 편성당 속해 있는 좌석 수가 늘어나서 100좌석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아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4번 선지가 틀린 거야. 이해됩니까? 자, 이해돼? 자, 그러니까 편성당 좌석 수가 늘어나서 효율성이 높아진 거지, 편성 자체를 1편성, 2편성, 3편성 여러 편성을 늘려가지고 지금 효율성이 높아진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위, 기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수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은 이 하나의 기준이 여러 개가 늘어나가지고 총 개수, 전체 개수가 늘어난 것인지를 우리가 구별하는 문제로 출제가 된 거야. 이런 문제가 사실은 어디서 출제가 되지? 피셋이라는 거 들어봤어? 이 피셋이라는 시험이 있어.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그 5급 공무원들 이제 공채로 뽑기 위해 가지고 피셋이라는 시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시험의 출제위원이 수능에도 들어와. 화작 같은 데도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쓰는 어떤 트릭을 여기서도 쓴 거야. 이 피셋에 이거 매번 물어봐서 학생들이 많이 여기 함정에 빠진단 말이야. 요거를 끌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름 신유형이야. 신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45번 문항이 그래서 오답률이 좀 높았던 거야. 자, 됐지,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 앞에서부터 한번 좀 살펴봅시다. 그래. 화장실 다녀. 그럼 우리 그 독서론부터 간략하게, 독서론 뭐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너무 간략하지만 또 우리가 또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자, 독서론이야, 독서론. 선생님이 일단은 우리 그 SQ3R 같은 경우에 몇 번 정도 했지, 문호야? 3번 이상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SQ3R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없어. 근데 다만 선생님이 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그 화작하는 친구들도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엄매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화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 어떤 약점이 있냐면은 문법 요소에 좀 약해. 문법 요소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종결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높임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시제라든가 뭐 이런 그 뭐 피동이라든가 사동이라든가 이런 표현들 있잖아, 그렇지?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선지장난을 좀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예민하게 어떻게 보면 칼날이 예리하게 서가지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우리가 그 먹다 그랬어? 먹다 그랬단 말이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형용사로 따지면은 예쁘다 또는 작다가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먹다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먹다와 그 다음에 가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예쁘다와 작다라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는 과거형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간. 그러니까 관형사형 시제 선어말 어미를 치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간 이렇게 되겠지, 그치? 간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먹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과거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 먹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로 뭘 쓰는 거야?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작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예쁜 이렇게 된다. 예쁜.
그러니까 얘는 니은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얘는 은이 들어온 거야. 됐지? 그러면 봐봐. 형용사에 은이 붙으면은 관형사형 어미로 은이 붙으면은 얘는 뭘 나타내는 거야, 시제로? 현재를 나타내. 그치? 근데 얘는 어떻게? 과거를 나타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동사에 은이 붙으면은 뭐다? 과거 시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시제 바꿔치기 형태로 선지를 잘 구성하니까 우리가 주의 깊게 읽으면은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시제에 대한 어떤 그 자기가 어떤 안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1번 선지를 정답을 찾는 게 한결 수월했을 거야. 자, 1번의 정답은 몇 번이야? 1번이야. 자, 숙고하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읽을 글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활동이다 그랬단 말이야. 읽을 글이면 뭐가 되는 거지? 얘는 미래를 나타내 주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 맨 마지막에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자, 숙고하기는 읽은 뒤에라고 했단 말이야. 읽은이라고 했단 말이야. 얘는 뭐라 그랬어? 동사니까 과거 시제를 나타내 주는 거지, 그치? 얘는 읽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미래 시제를 나타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과거 시제로 지문의 텍스트가 구성되어 있는데 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지금 바꿔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1번 선지 정답 1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늘 얘기한 게 뭐냐면은 1번에서 정답이 찾아졌는데 그 정답이 찾아진 것이 우리 출제 원리에 비추어 봤을 때 명확하단 말이야. 시제 바꿔치기가 출제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2, 3, 4, 5를 읽으면 바보가 되는 거야. 자, 우리의 그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손가락 걸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 손가락 걸기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때 달라요. 야. 출제 원리가 명확하면 손가락을 걸어야 돼. 그땐 안 걸면 바보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명확한 거야. 예를 들어서 봅시다. 뭐 그 밥을 먹으니 배가 부르다라고 했어. 근데 선지 1번에 뭐가 떴냐면은 배가 부르니 밥을 먹었다라고 쳤어. 그러면 그 2, 3, 4, 5 보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이거 순서 바꿔치기가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과 결과를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하게 선지가 판단이 될 경우에는 나머지 선지를 보면 안 돼. 근데 예를 들어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본 선지가 있어. 그러면 좀 덜 적절하지만 맞는 선지가 있을 거고 더 적절해서 가장 적절한 선지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럴 때는 우리가 여러 선지들 모든 선지들을 다 판단해 봐야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손가락을 거는 상황과 걸지 말아야 할 상황이 있고 걸어야 할 상황에서는 걸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단 말이지,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가 1번은 그렇게 확인을 했어. 자, 그다음에 2번 가봅시다.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억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단계가 총 5단계가 있는데 에스큐3R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계가 있어? 여기 보면은 이제 훑어보기 단계, 질문하기 단계, 읽기 단계, 암송하기 단계, 재검토하기 단계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읽기 단계를 중간에 딱 끊어보면은 이 단계는 뭐야? 읽기 전 단계가 되는 거고 요 단계는 읽기 후 단계가 되는 거란 말이지. 자, 그럼 봐봐. 암송하기와 재검토하기보다는 훑어보기와 질문하기에서 좀 독자의 능동성이 더 요구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리가 더 방점을 찍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거기 지금 2번에 지금 기억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질문하기나 훑어보기 단계도 아니고 암송하기나 재검토하기 단계도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추가 정보가 되는 거야, 추가 정보. 문화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추가 정보는 100% 선제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렇지? 그럼 추가 정보에 뭐가 있는 거야? 새로운 활동에 관점 바꾸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숙고하기가 하나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지금 1번에서는 뭘 물어봤어? 정답이 숙고하기였지, 그렇지? 그러면 2번에서 물어보면 뭘 물어볼까? 숙고하기 또 물어보겠어, 안 물어보겠어? 안 물어보겠지. 보나마나 관점 바꾸기를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렇지? 자, 기억 새로운 활동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봐, 여기 지금 기억 새로운 활동이잖아. 자, 기억 새로운 활동인데
자, 새로운 활동에, 지금 기억 새로운 활동에 보면은 이 새로운 활동 같은 경우에 지금 두 가지가 제시가 됐는데 하나는 뭐가 되는 거야? 하나는 관점 바꾸기가 되는 거고 하나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거기 나와 있지만 숙고하기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1번 선지를 정답을 구성한 게 숙고하기가 됐으니까 그럼 새로운 활동에서 물어볼 때 뭘 물어보겠어? 관점 바꾸기를 물어보겠지, 그치? 관점 바꾸기의 내용이 뭐야? 역지사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야. 독자가 지금 저자의 입장에서 지금 글의 내용을 생각해 보는 것을 우리가 관점 바꾸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정답 몇 번이야? 쓱 스캐닝해 보면 5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글의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을 글의 첫머리에 배치하면 좋을지 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읽는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번 되는 거야. 뭐 어려운 내용 아니었고 사실은 시간을 얼마나 세이브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선생님이 논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은 독서론을 3분 안에 끝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인데 3분 안에 끝낼 수 있기 위한 첫 번째로서 1번의 정답이 1번이 선지 구성 원리에 비추어 봤을 때 시제 바꿔치기니까 나머지 선지 읽지 않으면 바로 정답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 SQ3R에서 추가 정보로 제시한 새로운 활동에서 숙고하기를 통해 가지고 1번 선지를 정답을 구성했기 때문에 보나마나 2번에서는 관점 바꾸기를 물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답이 5번에서 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을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을 가봅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우리가 그 독서 전 단계에서 두 단계가 있었잖아, 그렇지? 하나는 이제 훑어보기 단계랑 질문하기 단계가 있었는데 훑어보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글을 좀 더 어떻게 읽는다? 거기 보면은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게 되면 3문단에 적응력이 높아진다라고 했단 말이야. 적응력이 높아지면서 자, 3문단에 보면은 적응력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적응력이 높아지면은 배경 지식을 활성화해가지고 읽을 내용을 어떻게 되는 거야? 보다 더 빠르게, 속도가 빨라지게 읽을 수가 있고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 질문하기를 통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질문을 잘 하게 되면은 우리가 내용을 읽어 나갈 때 중요한 내용을 더 잘 선별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두 가지 지금 훑어보기 단계와 질문하기 단계를 통해 가지고 공통점을 찾아내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게 공통점이고 다만 훑어보기의 경우에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좀 차이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 출제 원리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내용적인 측면과 구조적인 측면 이게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출제 원리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텍스트의 내용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텍스트를 구성해가는 구조적인 측면 그 각 문장의 기능 또는 각 문단의 기능적인 측면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빠르게 파악을 하면서 이제 글을 읽어나가야 되는데 출제될 수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훨씬 더 답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거기 봐봐. 지금 3문단의 마지막 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지? 자, not only but also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양보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질문하기의 효과는 타인이 질문을 제공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뭐야 이거? 일종의 광의 양보절이야. 스스로 만든 질문을 활용해서 읽으면은 독자의 능동성이 더욱 강화된다라고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질문하기를 할 때 자기 스스로 질문거리를 만드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타인이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럴 때 어떨 때 더 능동성이 확보된다고? 우리가 비교 정보가 나왔으니까 부등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런데 거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우동 바꿔치기잖아. 우열관계와 동등관계를 바꿔치기 한 형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4번 선지를 보면은 독자가 질문을 만들어서 글을 읽도록 한다면 독자의 능동성은 질문을 제공받았을 때와 유사하대. 유사하다 그랬어? 아니지, 그치? 더욱 강화된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몇 번이야?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3번을 봤지만은 전부 다 어때? 출제 원리에 입각해서 출제한단 말이지. 그냥 단순히 내용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중수나 하수야. 고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출제 원리를 같이 함께 크로스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야. 근데 선생님, 그러면 이거 매번 출제 원리를 떠올리면서 풀어야 됩니까? 아니. 감각적으로 떠오르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투 선수가 있잖아. 복싱 선수가 예를 들어서 스트레이트를 뻗어가지고 상대방을 KO 시켰어. 그 순간에 생각하나? 아, 내가 여기서 스트레이트를 뻗어가지고 상대방을 맞춰야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때리는 거야.
워낙에 충분하게 자기가 드릴 훈련을 통해 가지고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출제 원리를 반드시 체득하고 체화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해. 그러면은 이제 시험에서 얘를 어떻게 활용하는 거야? 얘를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내가 원리를 크로스체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해됩니까? 자, 우리 다음 문제는 4번에서 9번 문제인데 미리 좀 우리 시간을 단축해서 좀 풀어본 다음에 해설할게. 자, 풀어봅시다.